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지리 시험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총평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총평 확인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20문항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긴장 속에 문제를 풀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또 수능 전에 보는 마지막 시험인데다가 또 평가원 주간의 수능 전에 보는 마지막 평가원 주간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긴장 속에서 풀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제가 작년에 3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이었던 그리고 작년 졸업생들이 올해 학교에 찾아와서 정말 시험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평가원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준비 끝에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족했던 것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요. 혹시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78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부족한 것도 다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국지리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되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문항들,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문항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조금 새로운 유형, 신유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아닌 약간은 다른 문제들, 약간은 다른 선지들이 몇몇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료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뭐 문제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정답률이 막 10%, 20%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 어려웠던 문항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항들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독도 그리고 이어도와 관련된 섬입니다.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한반도,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이게 어느 바다인가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는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해가 되겠죠. 동해. 이거 지우고 한번 적어볼게요. 가는 동해입니다. 동해. 다음 이 바다에는 동해에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동쪽 끝에 위치한 나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동단은 독도죠. 독도. 이 섬과 가장 가까운 섬은 북서쪽 약 87.4km에 있는 다다. 자,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 뭐죠? 울릉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니까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으니 독도를 기준으로 하면 독도로부터 북서쪽 87.4km 지점에 울릉도가 있겠죠. 다가 울릉도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라이다.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자, 그리고 이 섬의 남서쪽 약 149km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수중암초. 자, 수중암초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해양과학기지. 그리고 마라도로부터 남서쪽 149km.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어도가 되겠죠. 이어도. 그래서 독도부터 마라도, 이어도, 울릉도, 그리고 동해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조력발전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한 군데밖에 없죠. 안산입니다. 안산. 그런데 안산은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동해에서 조력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을 하려면 조차가 커야 하는데
동해는 조차가 작기 때문에 조력 발전에는 유리한 곳이 아니죠. 다음 2번 나는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자, 독도와 마라도 모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울릉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 아닙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독도가 울릉도에 속해 있고요. 울릉도가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니까요. 독도 또한 경상북도에 속해 있죠. 다음 라는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포함이 되고요. 제주도는 통상기선을 사용하여 영해를 설정하기 때문에 마라도 또한 통상기선을 사용하여 영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이호도는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섬들과 이호도라고 하는 수중 암초의 특징까지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요 동해바다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동해와 관련된 단독 문항은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동해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봤자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형도 관련된 문항입니다. 지도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A는 섬이네요. 섬. 다음 B는요. 육지와 연결된 섬입니다. 여기 지금 퇴적물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점점 찍혀 있는 게 퇴적물입니다. 퇴적물로 다시 얘기하면 모래가 쌓여서 육지와 섬이 연결되었네요. 그러면은 B가 육계도가 되겠죠. 육계도. 다음 C는 바다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입니다. 갯벌. 다음 D도 여기 이렇게 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육지와 연결되어 있네요. 역시 퇴적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원래 섬이었을 것이고요. 섬과 육지 사이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육지와 섬이 연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D 또한 육계도가 됩니다. 육계도. 다음 E는 육지에 점이 찍혀 있네요. 사빈입니다. 볼게요. A는 이 A란 섬은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황해는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빙기 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육지로 변해버렸죠. 그러면서 황해가 육지로 변해버렸으니까 이 섬 또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C는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맞죠? 갯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동식물에 서식처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다음 3번 사비는 주로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맞죠?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사비는 상대적으로 모래의 비율이 높고요. 점토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갯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B와 D는 모두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 자, 볼게요. 그래프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자료는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느냐? A라는 지역은 예천이라는 곳입니다. 예천. 자주 나왔던 지역은 아니죠. 자주 나왔던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는 촌락의 특성을 갖는 지역일 거예요. 촌락. 다음 B는 어딘가요? B는 구미죠. 구미. 제조업이 발달한 구미. C는 대구입니다. 자, 그럼 A, B, C를 가나다와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유학생을 보려고 합니다. 유학생. 자, 유학생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사람들, 공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럼 예천, 구미, 대구 중에 어디가 대학교가 가장 많을까요? 대학원과. 당연히 대구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대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아서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다가 C, 대구가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구미와 예천은 촌락이고 구미는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촌락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년기에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구미가 가. 다음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여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가 예천, A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B, A, C니까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B, A, C. 3번. 좋습니다. 자, 3번 문항까지 풀어봤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자, 다음 4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 안내 문자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라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황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니 등산로 및 하천에 진입하지 마시고 간판 등의 낙하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하천에 진입하지 말라는 것은 하천에 유량이 불어나면서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속도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그리고 간판 등이 낙하를 하는 이유는 강한 바람 때문이겠죠. 결국 가는 강력한 풍수해를 동반하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겠죠. 태풍. 다음 모모시 북쪽 지역에서 규모 5.5의 나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5.5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진이 되겠죠. 지진. 다음 오늘 퇴근 시간대에 다로 교통 혼잡과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 혼잡과 빙판길 안전사고. 땅이 꽝꽝 얼어붙어서 빙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들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양한 빙판길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바로 대설입니다. 다음 라. 현재 라경보 발효 중이니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창문을 닫아 먼지 유입을 차단하십시오. 예, 황사가 되겠죠. 황사. 그럼 볼게요. 1번. 태풍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한다. 열대 해상에서 발원하여 고위도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다음 2번. 나는 지진은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아닙니다.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대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는 여름입니다. 대설은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되겠죠. 다음 울릉도의 우대기는 황사를 대비한 시설이다. 아닙니다. 대설을 대비한 시설이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대설은 태풍보다 선박에 주는 피해가 크다. 아닙니다. 눈이 내리면은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와 눈이다 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내린다고 해서 배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어마어마한 눈이 와서 막 배가 눈으로 다 뒤덮인다든지 아니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배가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비나 눈이 아닙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으면서 비만 내린다.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무서운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서 큰 파도가 치거나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배가 뒤집히는 전복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선박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설은 태풍보다 선박에 주는 피해가
작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A부터 D 함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A부터 D는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보죠. 연천입니다. 연천의 주상절리대. 주상절리는 사실 대부분의 화산암에서 다 발달을 합니다. 그러나 주상절리가 특히나 탁월하게 발달하는 암석이 현무암이죠. 현무암. 그래서 요거는 현무암. A는 현무암. 다음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산에 가시면 울산바위가 정말 멋있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으리으리합니다. 장관이에요. 자, 이렇게 기암괴석, 암석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얘는 돌산이란 얘기고요. 돌산은 화강암이 기반암입니다. 화강암. 다음 C, 단양의 도담삼봉. 자, 요 일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가 조선로 충분히 널리 분포해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도담삼봉 또한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C는 석회암이 됩니다. C는 석회암. 다음 고성, 여기죠. 고성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발자국도 되게 많습니다. 공룡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화석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층의 교란이 적은 수평 퇴적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성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퇴적암이 되겠죠. 중생대 퇴적암. 중생대 퇴적암. 자, 암석의 형성 시기도 살펴보면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현무암은 신생대,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생대 퇴적암은 당연히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C는 석회암은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대남중화, 대남중화, 대보조산운동, 남부지방의 중국방향 구조선, 화강암 관입. 그래서 얘는 화강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 D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시멘트 공업은 석회암이 원료가 되죠. 다음 석회암은 중생대 퇴적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다음 A, B 다시요. 현무암과 화강암은 모두 화성암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디귿 리을이니까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5번 문제 보죠. 6번 문제 보죠.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A부터 C 지점은 각각 지도에 가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세 지점은 여기 좀 진하게 칠해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가와 나 두 개의 하천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는 영산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곳 금영락이었죠. 금영락,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얘가 영산강이에요. 여기 하구뚝 설치되어 있죠. 하구뚝. 그리고 댐, 여기 상류에 댐이 건설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는 영산강이고요. 나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영산강과 섬진강. 자, 영산강은 하구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고요. 섬진강은 하구에 아무것도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상류에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A부터 C 지점의 수위 변화래요. 수위 변화. 자, 일단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수위는 물의 위치. 쉽게 얘기하면은 수심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A와 B는 수심이 깊은 편이고요. C는 수심이 얕은 편입니다. 수심이 얕다는 얘기는 물의 양이 적다는 얘기고, 물의 양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류에 위치해 있는 지점이란 얘기예요. 반면 A와 B는 유량, 다시요. 수위가 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많은 하류 부근에 위치해 있는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두 지점, 수위가 낮은 한 지점. 그런데 지도에는 하류가 두 지점이 찍혀 있고요. 상류가 한 지점이 찍혀 있습니다. 상류는 상대적으로 하폭이 좁고 유량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C가 상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와 B는 둘 다 하류 지점. 한 지점은 영산강의 하류, 하나는 섬진강의 하류 지점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A는 수위 변동이 크고요. B는 수위 변동이 작습니다. 자, 수위 변동이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수위 변동이 크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위 변동은 커진다. 왜? 하류로 가면 바다와 만나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조류,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수위 높아지는 거고요. 썰물이 빠져나갈 때 수위는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 수위 변동이 큰 A는 조류의 변동을, 다시요,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면 B는 수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자, 그럼 가와 나중에 하류 부근에서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곳은 어딜까요? 나가 됩니다. 나. 왜냐하면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하구에 하구뚝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하구에 하구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 수위 높아지고 썰물 빠져나갔을 때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위 변동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구뚝이 있는 영산강은 하구의 하류 부근에 수위 변동이 작기 때문에 B가 되고요. 여기 아니죠. B가 되고요. 요 지점이. 다음, 하구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위 변동이 큰 요 지점이 A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볼게요. 기억, 가와 나 모두 댐 건설 이후에 하상 개수가 커졌대요. 자,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댐이 건설되면서 물의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상 개수는 작아지겠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물을 좀 가다 뒀다가 또 비가 적게 내리는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물을 좀 아래로 흘러 내려보내는 이런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하상 개수는 작아졌을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음, C를 지나는 강물은 이렇게 흘러내려서 남해로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A는 B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죠. 그러니까 수위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 A는 C보다 해발 고도가 낮죠. 해발 고도가 낮은 하류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하폭도 넓어서 수위가 높은 겁니다. 반면 C는 상류 구간이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위가 변동되잖아요. 이때가 만조예요, 만조. 이때가 간조.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조에서 간조로 변할 때는 물이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입니다. 반면 간조에서 만조 사이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밀물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구분을 조금 더 깊게 해보자면 밀물대는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고요. 썰물대는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배를 어떻게 띄워서 어느 시점에 띄워서 어떻게 이동하는 게 더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주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종합개발계획 또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보죠. 자, 제 몇 차 계획 기본 목표는 국토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했네요. 다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공업을 발달시켜야지. 공업 발달시키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네. 공장 필요해. 발전소도 있어야 돼. 댐도 필요해. 기찻길도 필요해. 도로도 필요해. 이런 것들을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다음 제 몇 차 계획.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세계를 향한 열린 국토는 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입니다. 볼게요. 기억, 가기간에 1차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다. 아닙니다. 다음 나는 성장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성장거점 개발 방식은 1차죠. 4차는 균형개발입니다. 2차는 광역개발, 3차, 4차가 균형개발. 다음 디귿 1차는 4차보다 시행시기가 이르죠. 다음 4차는 1차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1차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얻어냈어야 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반면 균형 개발을 채택하는 3차와 4차는 지역 간의 형평성, 다시 얘기하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좋습니다. 다음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 자, 여기 어딘가요? 잘 안 나왔던 지역이죠. 여기는 거창이라는 곳입니다. 거창, 수박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침식 분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다음 B. 자, B는 어디냐면 일단 여기는 울산광역시, 여기는 부산광역시고요. 여기가 경남이잖아요. 그런데 울산과 경남을 합쳐보면 북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울산까지 합쳐서 5 지역 중에 정가운데 바로 우리나라 내륙 최대 습지인 우포늪이 있는 창녕입니다. 그래서 울산까지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가운데예요. 그래서 B가 창녕입니다. 창녕. 다음 C. 자, 우리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기억나세요?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분포입니다.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분포,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여기 보면 진자가 2개 나오죠. 진. 요 진이 2군데를 의미하겠죠. 하나는 충청북도의 진천 음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주. 그래서 C가 진주예요. C가 진주.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곳. 진주. 다음 D는 아시겠죠? D는 여기 시옷 모양으로 생긴 창원입니다. E는 부산. 이거는 설마 모르는 친구가? 에이. 자, 부산입니다. 보죠. 이 지역은 기계공업 발달과 경상남도청, 끝이네요. 경상남도청이 있는 곳. 그리고 2010년에 통합시가 된 이후에 인구 100만 명 이상. 그리고 마스코트는 피움인데요. 벚꽃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군항제가 개최됩니다. 군항제, 원래 진해 축제였는데 진해가 창원으로 합쳐지니까 창원의 축제가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D, 창원입니다. 창원. 그래서 경상남도 도청이 있다. 기계공업 발달했고 2010년에 통합시, 현재는 인구 100만 이상.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적어 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울산입니다. 그리고 강원, 경기, 충남입니다. 자, 먼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1등 어딜까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1등 울산입니다. 네 지역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울산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진 네 지역 중에서도 1등이겠죠. 가는 울산. 다음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라는 2차 산업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는 3차 산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아, 죄송해요. 2차 산업도. 자, 그럼 남아있는 강원, 경기, 충남 중에서 3차 산업 발달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두 군데. 강원, 경기, 충남 중에서 3차 산업 발달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거나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이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특히나 소비자 서비스업. 거기다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 업체들도 많이 입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과 경기가 모두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다는 라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의 비율이 높습니다. 강원도 제조업 발달했나요? 아닙니다. 강원 하면은 뭐 우리가 공부할 만한 아주 유명한 제조업 자체가 없죠.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은 라가 강원이 되고요. 다가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은 관광산업 발달해서 경기는 수도권에 속하면서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다와 라가 경기 아니면 강원인데 경기는 제조업도 발달했으니까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다가 경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은 라가 강원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나가 충남이 되겠죠. 충남은 나와 있는 세 지역 중에서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볼게요. 1번 가는 울산, 나는 충남입니다. 2번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 전자조립의 힘이죠. 엄청난 부가가치. 다음 경기는 강원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대요. 자,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이 있고요. 100에서 2차를 빼주고 3차도 빼주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산업은 1, 2, 3차로 나누니까 2, 3차를 100에서 빼주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경기는 강원과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볼게요. 그런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훨씬 높아요. 결국 경기는 강원과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비슷한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으니 요 값은 작겠죠. 그래서 3차 산업이 비슷한 두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은 경기가 1차 산업 취업자 수의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강원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낮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강원은 충남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습니다. 자, 가나다라 중에서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는 경기가 가장 많죠. 우리나라의 생산자 서비스업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9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갑시다.
요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풀 수 있게 제시해 주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이게 정답이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죠. 선지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뭐 처음에 좀 까다로웠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왜 이 자료가 왜 문제였느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종사자 수 비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출하액이잖아요. 자, 출하액이 많은 제조업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면 그 제조업의 종사자 수도 많긴 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비례하진 않거든요. 정유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 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대규모 산업이 아니라 대규모 장치 산업.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규모 장치가 많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출하액은 되게 많은데 사업체 수도 적고요. 종사자도 되게 적습니다. 반면 조립형 공업.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선, 전자조립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공장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형 공업들은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자동차 본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프레임이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물론 기계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공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출하액과 종사자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산업에 출하액이 많아야 그 산업의 종사자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출하액인데 종사자 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와 조선, 전자조립은 종사자 수가 사업체 대비 종사자 수가 많은 편이다. 자, 그럼 볼게요. 나와 있는 지역이 경기, 경북, 울산입니다. 자, 울산하면 어떤 제조업 발달한 곳인가요? 자석 조정이죠. 자석 조정. 울산에 공장에 들어가려면 자석을 조정해야 된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정유입니다. 경기는요, 전자가 1등이죠. 그리고 섬유, 자동차 같은 것들도 발달한 곳입니다. 경북하면은 전자, 그리고 포항에 제철소 있죠. 그리고 울산에 자동차 조립공장, 대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에도 자동차 완성차 공장에 납품을 하는,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어느 정도의 출하액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봤더니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1등이면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등입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대표적으로 뭐 만드는 거예요? 조선, 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업이 발달한 울산이 되겠죠. 나는 울산. 자, 남아있는 게 가와 다인데요. 둘 다 1등은 전자조립입니다. 전자조립은 변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걸 봤더니만 뭐야? 다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뭐지? 뭐야? 위에를 봤더니 전자조립,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도 여기까지 보는 순간 이거 경기구나. 경기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경기는 섬유와 자동차 그리고 전자조립이 발달한 곳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다가 경북이구나 하고 적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경북하면 제철인데 기타 기계와 금속 가공?
제철. 경기가 제철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했나? 아닌데? 그러면 결국 1차 금속 제조업이 종사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경북이겠구나. 남아있는 다가 경기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종사자가 나온 데다가 종사자 비율이 또 굉장히 구분이 쉽지 않은 경북과 경기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경기하면 유명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자조립 그리고 기타 기계가 2등,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 3등이에요. 제가 문제 다 풀고 나서 궁금해서 통계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갖고 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철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 경북이구나, 이거 갖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경기에서 다시요, 경북에서 이 1차 금속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 이게 각 지열 종사자 수 기준 상위 3개만 표시한 건데요. 조금만 더 표시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3개밖에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어렵게 변해버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립형 공업인 지워버렸네요. 자동차와 조선의 종사자 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북, 울산, 경기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번 문항 보죠.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순서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전라남도입니다. 여기 어딘가요? 전라남도의 북서쪽 구석, 영광이죠. 굴비와 원자력 발전소. 다음 B, 이게 좀 어렵죠? 자, 최근에는 그래도 꽤나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 군대 동기 중에 광주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대하고 한번 광주에 갔었어요. 그 친구 만나러. 그 친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자고 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자면서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 담화를 나누었거든요.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B가 담이에요. 담양입니다. 담양. 다음 C, 여기가 광양이고요. C는 순천이 되겠죠. 다음 D, 자, 좀 생소한 지역입니다. 흔히 해남이 많이 나왔었죠. 해남. 그런데 해남의 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강진이라는 곳이에요. 강진. 청자가 유명한데요. 한국지리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다음 E,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자, 순천 밑에 여기가 시옷 모양으로 생긴 여수입니다. 여수. 석유화학공업 발달한 여수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 여수 아니에요. 여수반도의 서쪽. 얘는 고흥반도예요. 고흥. 고흥하면은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한 번쯤 나올 거야. 엄청나게 밀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실 수능 개념책에서 고흥을 좀 제외시켰거든요. 이번에 나왔네요. 자, 왜 이렇게 밀었냐면은 여기에 외나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외나로도? 나로. 여기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나로 발사 기지가 있거든요. 우주산업 발달한 곳이에요. 우주 산업이 발달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위성 발사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우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곳이고요. 고흥하면은 유자도 되게 유명합니다. 유자, 고흥 유자. 광고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일차 슬로시티, 대나무, 죽세공품 어딘가요? 담양이죠. 다음 람사리 협약 등록된 연안습지, 나간읍성, 순천입니다. C, 지역 특산품인 유자, 국내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 기지, 고흥입니다. 고흥. 그래서 B, C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지도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가끔 생소한 지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BC, D가 있었다면 선지에 BC, D인가? BC, E인가? 좀 헷갈릴 수 있었겠으나 다행스럽게도 B와 C만 알면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지역인 고흥이 나왔지만 얘가 변별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지역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아는 것부터 찾아 나가시면 충분히 정답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9월 모의평가에 고흥이 나왔었기 때문에 고흥하면은 이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남양주고요. 여기가 구리입니다. 구리 되게 작죠. 여기 밑에가 성남이고요. 여기는 광주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하남입니다. 하남. 저희 동네가 이쪽에 강동구거든요. 하남이랑 되게 가까워요. 하남. 최근에는 그 별마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다음 여기 아주 중요한 곳이죠. 어딘가요? 화성입니다. 화성. 제주도 제조업 1등. 엄청난 곳이죠. 최근에 제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화성에 동탄신도시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다음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다. 양평. 전형적인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죠. 자, 그럼 어떤 자료가 나왔느냐?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 그리고 주간인구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높은데 낮은데. 그럼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높은데 어디 있을까요?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은 데는 하남이겠죠. 그래서 하남이 갑니다. 자, 그럼 나와 다는 화성과 양평은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둘 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곳, 낮은 곳. 자, 그럼 얘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대요. 대체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곳들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 그 다음에 제조업 발달한 지역이죠. 화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신도시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편이고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성이 다고요. 남아있는 양평이 나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것은 양평 같은 경우에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화성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요 지역들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서울과의 거리가.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양평에서 통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나는 양평은 통근통합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순유출지역이란 얘기죠. 순유출지역. 그 얘기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평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네요. 다음, 나는 양평은 하남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낮죠.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니까요. 다음, 화성은 하남보다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습니다. 제조업 발달했기 때문에. 다음, 화성은 양평보다 인구 밀도가 높겠죠. 예. 여기 면적은 양평이 더 넓은데요. 면적이 좁은 화성이 인구는 더 많거든요. 제조업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군 화성시잖아요. 인구 밀도는 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좋습니다.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글은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에 관한 소개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용현동굴 주변에는 탄산칼슘이 제거된
잔류물이 산화되어 형성된 붉은색 토양이 발달합니다. 자, 탄산칼슘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용식작용이죠. 용식작용. 자,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입니다. 고생대 지질공원. 용현 동굴이에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지리에서 동굴이 나오면은 용암동굴 아니면 석회동굴인데 얘는 강원도에 있고요. 그리고 고생대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용현동굴은 석회동굴이고요. 이 지역의 기반함은 여기 관련이 없네. 맞네요. 이 지역의 기반함은 석회암이 되는 거죠.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석회암 풍화토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색에. 볼게요. 기억은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용식작용은 아주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평창군 미탄면에는 기반함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우묵한 지형에 나타나는데 돌리내죠. 돌리내. 배수가 양호하여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유리하다. 맞죠. 고추나 마늘 같은 거 재배합니다. 다음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나리분지는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 분화구 주변이 붕괴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 분지죠. 그래서 칼데라를 형성한 요인이다. 맞습니다. 다음 제주도 지질공원. 천연동물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처음 지정된 만장굴은 제주도에 있는 동굴이니까 용암동굴이에요. 용암이 흐르는 용암의 굳는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맞죠. 다음 산방사는 높이 약 395m의 종모양의 화산 지형입니다. 종모양.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에요. 그래서 5번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맞죠?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용암이니까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북한의 개방지역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 UN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경제특구로 최초의 지정이 됩니다. 최초의 개방지역. 여기 나선 경제특구죠. 다음 2002년에 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관광특구 하나밖에 없죠. 금강산 관광특구. 다음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단이 조성됩니다. 개성공단이죠. 다음 위화도와 황금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합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입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볼게요. 나선 경제특구는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에요. 맞아요. 요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 그런데 국경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긴 러시아고 여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다음 을. 나는 금강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다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위치합니다.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평양입니다. 옳지 않죠. 다음 라는 가와 나선 경제특구와 경의선 철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자, 어쨌든 대답을 옳은 학생을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은 갑과 을이네요. 정답은 1번.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인가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당진입니다. 당진. 다음 서산과 당진 아래 요 두 지역이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왼쪽이 홍성, 오른쪽이 예산입니다.
얘가 홍성이에요. 홍성. 그리고 얘는 부여입니다. 그리고 사실 선지를 보시면 당진과 부여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아하, 당진과 부여구나. 홍성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 아는 지역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 다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인구 증가율,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제 눈에는 일단 다가 눈에 띄네요. 다.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했네요. 게다가 노령화 지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촌락의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이란 얘기죠. 촌락의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은 부여가 되겠죠.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부여보다 높은 편인데요. 두 군데를 비교하면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으면서 노령화 지수가 높아요. 아무래도 가보다는 나가 조금은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진과 홍성 중에서 도시적인 특성이 더욱더 뚜렷한 곳은 제철소가 있는 당진일 겁니다. 그래서 당진이 가가 되고요. 홍성이 나가 됩니다. 볼게요. 나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있다. 갑니다. 다에는 내포 신도시가 위치한다. 납니다. 부여는 당진보다 2019년에 중위연령이 높겠죠. 예, 촌락의 특색이 가장 뚜렷한 지역이니까 정답은 3번. 4번,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대요. 자, 총부양비가 나오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당진 같은 경우에 가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총부양비는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이 2000년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다음, 부여는 2019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대요. 자,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여는 2019년에 노령화 지수가 400을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니까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5번까지 풀어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마지막 페이지. 자, 16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 구의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얘는 중구예요. 중구. 얘는 금정구라는 곳이고요. 금정구. 얘는 강서구라는 곳입니다. 사실 지도만을 가지고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외곽 지역인지 어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이제는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항들이 서울에만 국한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대구의 내부 구조 관련된 내용들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알아두진 않더라도 적어도 부산과 대구의 도심이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은 여기입니다. 중구 도심.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위치상으로는 외곽 지역인데요. 강서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습니다. 여기 공장이 되게 많아요. 강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반면 금정구는 이제 외곽 지역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는 제조업이 발달했구나. 이 내용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출제해요. 최근에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산의 도심은 중구라는 거.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자, 그럼 볼게요.
중구는 도심이고요. 강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 금정구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럼 일단 공업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이 높은 다가 강서구가 되겠죠. 다.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가는 주거용의 비율이 높고요. 나는 상업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주거용의 비율이 높은 가가 외곽 지역인 금정구가 될 것이고 상업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이 높은 나는 도심 중구가 될 겁니다. 됐죠? 볼게요. 나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아닙니다.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 곳은 요 두 군데네요. 다음,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겠죠.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강서구니까. 다음, 중구는 외곽 지역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아닙니다. 초등학생 수는 외곽 지역인 여기가 더 많을 거예요. 다음, 중구는 강서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도심이 가장 이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는 나보다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은 당연히 도심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좋습니다.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지도에 A부터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서울이고요. 아까 봤던 하남, 광주, 성남입니다. 성남. 다음 B. 여기 평택인가요? 아니, 여기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이천이죠. 이천. 쌀과 반도체로 유명하죠. 쌀과 반도체. 다음 강원도의 남서쪽 구석 원주. 다음 D는 강릉이죠. 강릉. 다음 E 태백입니다. 태백. 옳지 않은 거 볼게요. A 성남.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있습니다. 2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다음 B. 이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맞죠? 이천의 임금님 쌀. 다음 원주 강원도청 소재지이다. 아닙니다.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4번. 강릉 사주의 발달로 형성된 석호가 있다. 예, 경포 있죠. 다음 태백 폐광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 석탄박물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18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못 풀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18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적은 이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었죠.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C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남, 제주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뭐 있을까요? 강원도. 일단 산지 많으니까 수력 발전하겠죠. 그리고 풍력 발전합니다. 비중이 높은 거. 다음 전남 하면은 워낙에 태양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되게 많은 지역이죠. 전남은 태양광. 다음 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풍력이죠. 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많이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풍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두 군데서 높게 나타나는 걸 골라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난감한 거예요. 뭐야? 얘는 세 군데고
얘는 뭐야, 한 군데잖아. 얘는 두 군데. 이게 뭐야, 두 군데 애매한데. 뭐야, 얘가 풍력이야? 뭐, 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아, 이걸로 찾기 어렵겠구나. 태양광 전남이 가장 많네. 그러면 뭐야, 얘가 전남, 얘가 태양광이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전남인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앞에 했던 방법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은 요겁니다. 수력 발전. 자,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강원과 충북, 경북, 경남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아서 수력 발전의 발전량이 많은 곳들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어떤가요? 제주는 배수가 아주 양호해서 건천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수력 발전에는 아주 불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죠. 전남은요. 전남. 네. 산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 끝자락에 소백산맥이 여기까지 뻗어 있긴 하지만 산지가 없습니다. 수력 발전을 할 만한 산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전남 또한 수력 발전을 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강원도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살펴봤더니 비는 가와 나에서는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C는 세 지역에서 모두 많이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A를 봤더니 가는 생산량이 많은데 나와 다는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많이 생산하고 있구나. 아하, 그러면 얘가 수력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가가 강원이 되겠구나. 강원.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력 발전을 가장 적게 하는, 정말 하지 않는 다가 제주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남아있는 나가 전남이 될 겁니다. 전남. 자, 그리고 강원까지 찾고 나서 제주가 뭐지? 자, 그럼 풍력은 강원과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 풍력이라면 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강원이 되는 건데, 그럼 풍력이 되게 많은 나가 제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주의 풍력이 강원보다 막 4배 가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B가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전남이 되는 거고 다가 제주, C가 풍력이 되는 거죠. 풍력.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력 발전은 강원도 말고는 다 별로 하기가 어렵네. 그런데 A는 나와 다에서는 거의 없고 가에서만 하고 있네. 가가 수력일 거야. 수력 발전 많이 하는 수력 발전 많이 하는 A가 수력일 거야. 그리고 수력 발전 많이 하는 가가 강원일 거야. 그러면 얘가 풍력인가? 그럼 엄청나게 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가 제주일 텐데 제주의 풍력 발전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진 않아. 강원도보다 이만큼 막 4배 가까이 많진 않아. 그러면 얘가 다시요. 그럼 얘가 태양광인가 보구나. 그럼 얘가 전남이고 얘가 제주겠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쉽지는 않았을 자료입니다. 볼게요. 1번. 제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전남에 있습니다. 강원은 전남보다 A부터 C 발전량 중 수력의 비율이 높죠. 정답은 2번. 다음, 풍력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의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태양광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양광은 수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늦죠. 셋 중에서 수력이 가장 빠릅니다. 요거 두 개는 잘 비교하지 않아요. 수력이 얘네 둘보다 빠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A부터 C의 총 발전량은 제주가 강원보다 많다. 제주는 다 합치면 요만큼, 강원은 이만큼이니까 옳지 않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남, 태양광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전남이나 제주보다 수력 생산량이 많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원과 제주의 생산량도 많은데 전남도 꽤 많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그래프의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에 하나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 서울 바로 옆에 남양주라는 곳입니다. 남양주. 자, 서울 옆에 있어서 근교농촌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지역이에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다음 여기는요.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강릉을 평창입니다. 자, 평창은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냐?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고 고위 평탄면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고랭지 농업이 널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고랭지 농업. 다음 제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서귀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수 재배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의외로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우스 감귤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우스 감귤, 시설작물 재배 면적 높게 나타난다. 그다음 얘는 해남이에요. 해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통 농촌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되겠죠. 전통 농촌. 자, 그러면 가나, 다, 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라. 식량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극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아하, 식량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전통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해남이 라가 됩니다. 이것도 적어볼게요. 다음 또 눈에 띄는 곳은 여기네요. 지역 내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되게 높아요. 내 지역 중에 가장 높습니다. 30%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교 농촌의 특색이 나타나는 남양주는 당연히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얘가 가가 됩니다. 남양주.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나는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이, 다는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수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제주란 얘기일 거고요. 평창의 고랭지 농업지대에서는 채소 재배가 널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 되죠. 그래서 제주, 평창 이렇게 적어볼게요. 보죠. 가는 나보다, 남양주는 제주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대요. 물론 남양주 또한 근교 농촌의 특색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반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특히나 전통 농촌과 비교했을 때. 그러나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은 그래도 제주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제주는 평창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좁겠죠. 당연히 평창이 넓겠죠. 다음 3번. 평창은 해남보다 쌀 생산량이 적죠. 해남이 쌀 생산량 훨씬 많습니다. 다음, 해남은 남양주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죠. 얘는 전통 농촌의 특색이 나타나니까 식량작물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고 전업농의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얘는 근교 농촌의 특색을 갖고 있으니까 겸업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업농가의 비율은 라가 가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가는 수도권, 나는 제주권에 위치합니다. 강원권에 위치하는 것은 평창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대도시 서울 근처에 있는 남양주 근교 농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겸업농의 비율 높다. 그리고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 평창 같은 경우에는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해남 전통 농촌의 특색이 뚜렷하다. 그래서 식량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 꽤 높다.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과수 재배 많이 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20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나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자, A는 어딘가요? 여기쯤이 강릉이고요. 요 끄트머리가 고성입니다. 고성.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기억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요쯤이 너무 높게 찍었다. 한 요쯤이 강릉이 되고요. 여기는 속초입니다. 속초. 되게 작아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B는 뭐 울릉도고요. 다음 C. C는 안동이 요쯤이거든요. 안동. 점 찍힌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안동보다 살짝 밑에. 대구 위에 군이라는 데가 있고요. 안동과 그 사이에, 안동 군이 사이에 여기 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늘로 유명한 데 있죠. 의성. 요 의성이 남한의 최소지예요. 남한에서 연강 수량이 가장 적습니다. 어쨌든 의성이라는 걸 몰랐더라도 얘를 안동이라고 찍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특색은 똑같으니까. 남한의 최소지인 영남 내륙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 그럼 보죠. 가나 다 중에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다가 의성이 되겠죠. 남한의 최소지니까. 가와 나는 연강 수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는 겨울강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겨울강 수량이 가장 많은 데는 울릉도가 될 것이고요. 속초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요. 가나다가 BAC입니다. BAC.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항상 그렇거든요. 시험 시간에 혼자 문제 풀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시험들 딱 받고 문제 풀이할 때 저도 진지하게 딱 시간을 딱 재면서 문제 풀이하거든요. 집중해서 완전히 다른 일 하지 않고 완전히 집중해서 문제를 풀이합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뭐지?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문제가 빡빡빡빡 풀리는 거 아닙니다. 고민 끝에 이래서 이거구나 저래서 저거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고민을 할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왜 어려웠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시간에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또 긴장감이 굉장히 긴장도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와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쉽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이할 때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두뇌를 10분 발휘해서 배웠던 것들 모두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들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끝까지 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기간은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기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78일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값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응원 열심히 하면서 좋은 강의로 마지막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